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5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고 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주이십니다. 시가 250억입니다. 강남역 상가 건물 소유주이십니다. 시가 200억입니다. 선릉역 빌딩 소유주이십니다. 시가 180억입니다. 큰 며느리 미진이가 비명처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작은 며느리 수연이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이야기는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 큰아들 철수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10년 된 낡은 점퍼, 밑창이 다른 운동화,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양말. 머리는 파마도 안 하고 그냥 묶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주름만 가득했죠. 레스토랑 입구에서 철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버스 갈아타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철수가 제 옷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옷이 제가 새 옷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괜찮다. 이게 편해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며느리 미진이와 그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미진이 아버지는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신다고 했고요. 두 분 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이 28살,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형 아이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요. 제가 자리에 앉아 미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진이 어머니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네, 반갑습니다. 미진이는 제대로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진이 아버지가 물으십니다. 사돈어른, 어디 사세요?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요. 아, 네. 뭐 하시는지. 청소 일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이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저를 훑어봅니다. 그 눈빛에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진이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철수 씨가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요? 삼성 계열사라고. 철수가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죠, 뭐. 요즘은 남자가 잘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진이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질 하나하나 미진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수와 미진이가 앞서 걷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미진이가 철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생각보다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검소하신 분이야. 검소한 게 아니라. 아,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의 실망한 얼굴, 철수를 보는 미묘한 눈빛. 이 여자는 돈을 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결혼 전에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하지만 결혼 후에도 미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작은 아들 철민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연이는 미진이보다 더했습니다. 7년. 저는 7년을 참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생일날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전부 기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7일 드디어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저는 강남 빌딩 5채의 주인, 총 800억 원의 자산가입니다. 2017년 9월 철수와 미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역시 낡은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30년 전에 산 한복이었죠. 미진이 어머니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 새 한복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편해서요. 미진이는 저를 못 본 척 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최대한 저를 피해 섰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송파구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2억 5천. 철수가 회사 대출받아 얻은 집이었죠. 어머니, 집이 어때요? 좋구나, 아들아. 아늑하고. 미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합니다. 시어머니, 저희 신혼이니까 너무 자주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철수가 당황해서 말립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 신혼부부한테 사생활이 중요하다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자주 안 올게. 그리고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것도 알았어. 미진이는 제 대답을 듣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원래 예민해서. 괜찮다, 아들아. 며느리 말도 맞는 말이야. 신혼인데 내가 자주 가면 부담스럽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시작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미진이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오늘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통이 심해서.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이거 반찬인데.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김치통과 된장찌개를 문 앞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제 놓고 간 반찬 맛있게 먹었니? 반찬이요? 저희 못 받았는데요. 어제 미진이가 두통 있다고 해서 문 앞에 놓고 왔는데. 잠깐만요, 어머니. 전화 너머로 철수와 미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문 앞에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버렸대요. 상한 줄 알고. 그래, 괜찮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다,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버렸다는 게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상처였던 건 미진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한 줄 알고 버렸다고? 김치통에 날짜까지 써서 갔는데 2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추석에는 집에 오너냐? 어머니, 그게 미진이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원하셔서. 그럼 다음 날 오면 되지 않겠니? 미진이가 친정에서 이틀 있고 싶대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집이 좀 냄새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집에 곰팡이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오기 싫다는 핑계였죠. 그래, 알았다. 친정 부모님께 잘하고 와라. 추석 당일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아들 철민이도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못 온다고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진이의 SNS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철수가 아이디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뷔페, 미진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웃고 있는 사진.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추석,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호텔 뷔페, 해시태그 행복한 명절, 해시태그 감사.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부럽다. 역시 미진이는 클래스가 달라. 나도 호텔에서 명절 보내고 싶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는구나. 시어머니 집은 곰팡이 핀다고 안 오면서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아직은 신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미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작은 아들 철민이가 정수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수연이는 미진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거죠. 2020년 10월 작은 아들 철민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철민이는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 수연이는 35살로 미진이보다 3살 많았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웨딩홀에서 예식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역시 낡은 옷차림으로요. 수연이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는 한복세로 맞추실 거죠? 아, 글쎄. 집에 있는 걸로. 안 돼요. 제 친구들이 다 오는데 너무 창피해요. 철민이가 말립니다.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오빠도 좀 생각해봐. 결혼식 사진은 평생 남는 건데. 웨딩 플래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한복은 저희가 대여 서비스를 해드려요. 추가 비용 없이. 수연이가 끼어듭니다. 그것도 별로예요. 대여 한복은 촌스러워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이 끝나고 철민이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철민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애는 아니에요. 괜찮다, 아들아.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미진이보다 더할 거라고요. 결혼식 일주일 전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부탁이 있어요. 뭐니? 가족사진 찍을 때 어머님은 빠져주세요. 뭐? 제 친구들이 SNS에 사진 올리거든요. 어머님이 나오면 좀. 그래서요. 내가 나오면 뭐가 문제니? 아니, 문제는 아닌데. 어머님이 좀 초라해 보이시잖아요. 제 친구들이 다 강남 사는 애들이라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말합니다. 제발이에요, 어머님. 이번 한 번만요. 결혼식은 제 평생 한 번뿐인 거잖아요. 알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빠지라고? 내가 며느리 창피를 주는 시어머니란 말이지?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가 빌려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한복이었지만 수연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진사가 말합니다. 자,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 나오세요. 수연이가 작게 말합니다. 어머님은 다음에 따로 찍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부모님, 철민이, 수연이. 4명이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민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이 끝나고 저도 따로 철민이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은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수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사진 잘 나왔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철민이와 수연이는 성수동의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철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되겠니?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온다고? 지금? 철민이가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한데. 수연이가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도 약속이 있어서.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한 달이 지나도 철민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성수동 빌라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반찬 좀 해왔다. 들어가도 되겠니? 아, 지금 집이 좀 지저분해서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잠깐만이라도. 어머님, 저 지금 바빠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진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왔다니까? 연락도 안 하고. 응, 맞아. 언니도 그렇지? 우리 진짜 고생이야. 시어머니들은 왜 다 저 모양인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도 없으면서 왜 자주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볼 것도 없잖아. 낡은 옷에 촌스럽게. 내 친구들한테 절대 못 보여줘. 창피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미진이와 수연이 둘 다 똑같아.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그들의 본 모습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3월 제 나이 63이 됐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뭐니, 아들아?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사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을 더 내야 해요. 얼마나 올랐는데? 2억에서 3억으로 올랐어요. 1억을 더 내야 하는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왜 왔는지. 그래서 엄마한테 뭘 원하는 거니? 철수가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어머니가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니? 청소일도 그만둔 지 오래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 그래도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모아놓은 거 없다. 미안하구나. 전화 너머로 미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빌려준다고? 거봐,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철수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어머니, 미진이가 지금 좀 예민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도 정말 없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작은아들 철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카페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그래, 장사가 잘 되나 보구나. 네, 그런데 확장 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드는데?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혹시 엄마도 돈 없다, 아들아. 형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 하지만 어머니, 어디 숨겨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숨겨놓은 돈? 그게 무슨 소리니? 수연이가 그러는데 어머니 세대분들은 다 어디 통장 숨겨놓는다고. 그런 거 없다. 수연이한테 그렇게 전해라.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카페 망해요. 엄마가 정말 없단다. 믿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너희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썼다. 철민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신 것도 없으시잖아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미안하구나. 됐어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들 다 똑같구나.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다음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미진이와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오너라. 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진이가 말문을 엽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돈 어디 있어요? 돈? 무슨 돈? 수연이가 끼어듭니다. 어머님,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을 리 없잖아요. 정말 없다. 미진이가 일어서서 집안을 둘러봅니다. 그럼 찾아봐야겠네요. 뭐? 미진이가 침실로 들어갑니다. 수연이도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얼떨결에 뒤를 따라갔습니다. 미진이가 옷장을 열어젖힙니다. 수연이는 서랍을 뒤집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미진이가 돌아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저희는 애 낳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낳고 있어요. 수연이가 덧붙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어머님 노후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도 좀 도와주셔야죠. 내가 너희한테 노후 책임지라고 한 적 없다. 미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자식들이 부모 부양 의무 있어요. 나중에 요양원 가시면 비용 저희가 내야 해요. 나는 요양원 안 간다. 그럼 저희 집에서 모시라고요? 그건 더 싫은데요? 수연이가 화장대 서랍을 열어 뒤집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어서 내놔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두 며느리가 멈칫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나가라고 했다. 당장. 미진이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역시 숨긴 거 있네요. 없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수연이가 덧붙입니다. 우리 끝까지 찾을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뭐라고? 미진이가 수연이를 말립니다. 수연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하지만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재산은 결국 남편들 거고 저희가 관리할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두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라고 했니? 미진이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두 며느리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뒤집어진 서랍과 옷장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구로구 작은 은행 지점에 만든 통장. 잔액 850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아는 제 전 재산이었죠. 진짜 통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은행 VIP 센터에.
저는 그 통장을 한 번도 그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원하는 그 순간까지는요. 2023년 10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죠. 그런데 아침에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냐? 괜찮겠니? 네, 미진이도 오케이 했어요. 저녁 6시에 오세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진이가 허락했다니.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 저녁 6시 철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수, 미진이, 철민이, 수연이가 다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만 원짜리 케이크였죠. 어머니, 촛불 불어요. 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미진이가 케이크를 자릅니다. 어머님, 케이크 드세요. 고맙다. 저는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과일 바구니를 내밉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시장에서 샀어요. 시장에서 산 과일. 3,000원짜리 사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진이가 시킨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과 짬뽕. 어머니,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수와 철민이도 어색하게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진이가 말문을 엽니다. 어머님, 그동안 생각 좀 해보셨어요? 뭘? 어머님 재산 정리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수연이가 끼어듭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 미진이가 덧붙입니다. 만약에 치매 같은 거 오면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그 전에 미리 저희한테 넘기시면 내가 치매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수연이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철수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미진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뭐가 걱정이니? 철민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쓰러지시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사? 미진이가 빠르게 말합니다. 네,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보증금 1천에 월세 50 정도면 괜찮은 데 있어요. 너희가 구해준다고? 네, 대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 가서 쓰시면 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생일은 핑계고 내 보증금이 목적이었구나. 수연이가 계산기를 꺼냅니다. 어머님 지금 집이 보증금 3천이죠? 그러면 원룸 보증금 1천 내고 2천 남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자는 거니? 미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집 좀 넓혀볼까 하거든요. 아이도 가질 거고 내 돈으로 너희 집을 넓히자고. 수연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어머님 모실 건데 미리 투자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미진이가 당황합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내 위해서, 내 보증금 빼서 너희 집 넓히는 게 나를 위하는 거니? 철수가 말립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저희가 나가라.
너희들 다 나가. 수연이가 발끈합니다. 뭐예요? 저희가 어머님 생일 챙겨드렸잖아요. 생일 챙겨줬다고? 10,000원짜리 케이크에 시장 과일 주고. 미진이가 비웃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뭐라고? 수연이가 덧붙입니다. 맞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어머님은 뭐 해주신 거 있어요? 미진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할 때 예단도 없었고 신혼살림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시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가 미진이를 말립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미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 뭔가 해주시던데. 우리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생각하셔야죠. 수연이가 동조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 돈 있으시잖아요. 왜 자꾸 없다고 거짓말하세요? 저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저는 두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미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철수가 붙잡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손 놔라, 아들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괜히 왔네. 케이크 값이나 받을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생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깁스하고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한 달이요? 네, 혼자 사시죠? 퇴원하셔도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간병인.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 네.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무릎을 다쳐서 한 달 입원해야 한대. 한 달이요? 어느 병원이세요? 구로구 병원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민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무릎 인대 파열이래. 한 달 입원이래. 아, 간병인은요? 그게, 아들아, 혹시 너희 중 누가 좀 와줄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연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저녁 8시쯤 철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미진이는? 애가 좀 피곤하다고. 그래, 괜찮아. 철수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그렇구나. 저희가 반반 낼까요? 형제니까. 저랑 철민이랑 150씩? 아니다. 엄마가 낼게. 어머니, 돈 있으세요? 통장에 좀 있다. 철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어머니가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래. 철수가 시계를 봅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진이가 혼자 있어서.
가거라, 아들아. 철수가 나갔습니다. 30분 후 철민이가 왔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수연이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알았다. 철민이도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형이 간병인 비용 얘기했어요? 했어. 그럼 어머니가 내신다고요? 그래. 철민이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솔직히 저희도 지금 카페 확장하느라 돈이 빠듯해서 괜찮다, 아들아. 철민이가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니, 저도 가봐야겠어요. 카페 알바가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가거라. 철민이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 가셨어요? 네. 간병인은 부르셨나요? 내일 부를게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자제분들이 교대로 오시나요? 아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무릎이 아파서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야 했죠. 환자분, 보호자 없으세요? 밤에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자주 못 와드려요. 괜찮습니다. 내일 꼭 간병인 부르세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옥순 간병인이에요. 반갑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병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두 분이나 계신다면서요? 바빠서 못 와요. 그래도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철민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몇 번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바빠서 못 가겠어요. 괜찮다, 아들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간병인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들 정말 안 오시네요? 바쁜가 봐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죠. 어머니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옥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3주가 지났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집에 혼자 계실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간병인 계속 쓰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만 더 쓸까 한다. 그럼 비용이 또 나가네요. 엄마가 낼 거야. 어머니, 돈 많이 쓰시네요. 통장에 얼마나 있으세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부족하시면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족해도 안 도와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원 날 간병인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드님들 정말 이해 안 가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오다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어머니 속상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옥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저는 옥순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 동안 저를 돌봐준 건 자식들이 아니라 낯선 간병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분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2024년 5월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미진이와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너라.
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진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오래됐네요. 집주인한테 수리 좀 요청하시지 그러세요. 괜찮다. 수연이가 냉장고를 엽니다. 어머님, 반찬도 없네요. 뭐 드세요?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 미진이가 본론을 꺼냅니다. 어머님, 병원비 많이 나갔죠? 좀 나갔지. 얼마나요? 왜? 수연이가 끼어듭니다. 저희가 궁금해서요. 혹시 통장이 바닥난 건 아닌지. 그건 왜 물어보니? 미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니? 수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요양원 자료 좀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은 곳 있던데. 요양원? 미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려요.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수연이가 말합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미진이가 서류를 펼칩니다. 여기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저희가 반반 내면 75씩이고 너희가 낸다고? 수연이가 빠르게 말합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미진이가 말합니다. 어머님 집 보증금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보증금을 너희한테 주라고? 수연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집 필요 없잖아요. 보증금 빼서 저희가 관리할게요. 관리? 너희가 쓰겠다는 거 아니니? 미진이가 변명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머님 요양원 비용으로 쓸 거예요. 그럼 요양원 비용은 너희가 내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내는 거잖아. 수연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어머님 돈으로 어머님이 쓰시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지. 너희는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 미진이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요양원도 알아보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나오세요? 나를 위해서? 내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니? 수연이가 일어섭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지금 무릎도 아픈데 또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그건 내일이야. 미진이도 일어섭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법적으로 저희 의무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책임지라고 한 적 없다. 수연이가 비웃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님,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돈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곧 아이도 가질 건데 어머님 모실 여유가 없어요. 복선 추가됨.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이 별로 없다고? 미진이가 대답합니다. 네, 병원비 쓰시느라 다 떨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 좀 들으세요. 너희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수연이가 핸드백을 듭니다. 당연하죠. 있으면 진작에 저희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안 도와주신 거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내 집 뒤지고 싶은 거지? 미진이가 당황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뒤져봐라. 통장 찾고 싶으면 찾아봐. 수연이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요? 그래, 찾아봐. 두 며느리가 침실로 달려갑니다. 옷장을 열어 젖히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냅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미진이 손에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수연이가 통장을 펼칩니다. 잔액 850만 원? 이게 전부예요? 그래. 미진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게 다예요? 다른 통장은요? 없다. 수연이가 화를 냅니다. 거짓말 마세요.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을 리 없잖아요. 그게 다라니까. 미진이가 방방곡곡을 다시 뒤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두 며느리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가 통장을 탁자에 던집니다. 에휴, 진짜 돈이 없네. 미진이가 한숨을 쉽니다. 시간 낭비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만족하니? 수연이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만족은 무슨, 실망이죠. 어머님, 저희 진짜 어머님 위해서 요양원 알아본 건데. 거짓말하지 마라. 네. 너희는 내 돈이 목적이었어. 나를 위하는 척하지 마. 미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수연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하러 있어요. 미진이가 덧붙입니다. 어머님, 나중에 쓰러지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바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뒤집어진 집안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충분히 봤어.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순자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법무법인. 저는 30층 VIP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차림을 한 거죠.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진이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미진이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법무법인?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5분 후 작은 아들 철민이와 수연이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데로 부르신 거예요? 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미진이를 쳐다봅니다. 네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법무법인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신지. 오늘 이순자 여사님의 재산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미진이가 코웃음을 칩니다. 재산? 재산이 어디 있다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다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마이너스 시가 250억 원. 미진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 강남역 상가 건물 마이너스 시가 200억 원.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세 번째 화면. 선릉역 오피스 빌딩 마이너스 시가 180억 원. 철수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네 번째 화면. 신논현역 상가 건물 마이너스 시가 100억 원. 철민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기타 부동산 및 현금 자산 마이너스 70억 원. 김 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총 자산 가액 8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네, 모두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로 확인된 자산입니다. 수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님, 어떻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94년이었다. 너희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지. 철수와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가 됐어. 보험금 5천만 원이 전부였지.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미진이가 끼어듭니다. 5천만 원으로 어떻게 800억을. 들어봐라. 1994년 나는 구로구에 작은 상가를 샀어. 5천만 원 전부를 쏟아부었지. 그리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상가를 임대 관리했어. 2년 후 그 상가를 1억에 팔았어. 2배가 된 거지. 그 돈으로 영등포에 작은 빌딩을 샀어. 1억 2천. 철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남으로? 기다려라. 1997년 IMF가 터졌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지. 나는 그때를 기다렸어. 영등포 빌딩을 3억에 팔고 강남 역삼동에 작은 건물을 샀어. 2억 5천.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지. 강남은 다시 오른다는 걸. 2000년대 초반 그 건물 가격이 10억이 됐어. 수연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 돈으로 두 번째 건물을 샀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2010년까지 나는 4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총 자산 300억. 그리고 2020년까지 10년 동안 더 불어났지. 800억까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우리한테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저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며느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결혼 전부터 느꼈지. 미진이가 나를 보는 눈빛. 실망과 경멸. 미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 7년간. 만약 며느리들이 돈이 없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걸 나눠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실패했어. 수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 뭘 잘못했니? 저희가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죄송해요. 너희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야. 그럼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거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부자인 걸 알았다면 극진히 모셨겠지. 미진이가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고? 내 생일날 뭐라고 했지?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뭐하러 돈 써요라고 했잖아. 미진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병비조차 내기 싫어했잖아. 철민이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거짓말. 수연아, 너 그때 명품 가방 샀지. 300만 원짜리. 수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너희 SNS 다 봤거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연이의 SNS 계정. 명품 가방 인증샷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었고 너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유언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작성됐습니다. 철수와 철민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시가 250억 원.
이 건물은 큰아들 박철수에게 상속한다. 철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단 김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단 박철수가 김미진과 이혼할 경우에만 상속한다. 미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앉으세요.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혼하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해라. 그럼 250억이 내 거다, 철수야. 철수가 당황해서 미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이가 철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이혼 안 할 거지?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강남역 상가 건물, 시가 200억 원. 이 건물은 작은아들 박철민에게 상속한다. 철민이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단 박철민이 정수연과 이혼할 경우에만 상속한다.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혼 안 해요. 철민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셋째, 선릉역 오피스 빌딩, 시가 180억 원. 이 건물은 서울시립아동병원에 기부한다. 넷째, 신논현역 상가 건물, 시가 100억 원. 이 건물 역시 서울시립아동병원에 기부한다. 다섯째, 기타 자산 70억 원. 이 자산은 이순자 여사님 명의로 이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한다. 미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재산인데 기부를 왜 해요? 저는 미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상속할 의무가.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미 검토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7년이야. 7년간 기회를 줬어. 너희는 그 기회를 다 날렸어. 미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한 분이면 잘하고 가난하면 무시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해. 그게 문제야. 수연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님, 저희 아이 낳을 거예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네, 저 임신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이니? 네, 3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너는 달라. 시어머님,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거라고 했어.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가 아니야. 본심이었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하면 250억을 주신다고 하셨죠? 미진이가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철수가 미진이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좋아. 한 달 줄게. 미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진짜 이혼 생각하는 거야? 철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해 볼게요. 수연이가 철민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있잖아. 철민이가 수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하자고.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여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철수야, 철민아. 두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어머니.
하지만 너희 아내들은 달라. 7년간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돈만 노렸어. 어머니, 죄송해요. 너희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며느리들이 사과해야지. 미진이와 수연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너희가 진짜 뉘우치는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나는 알아. 진짜 뉘우쳐요. 그럼 묻겠다. 만약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면 너희는 지금 무릎 꿇고 있겠니? 두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안 그럴 거야. 너희는 지금 800억에 무릎 꿇는 거지. 나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너희 선택을 들을게. 어머니,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할 말은 다 했어.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30년간 숨기고 살았던 비밀. 7년간 참았던 분노. 오늘 다 풀어냈습니다. 이제 공은 아들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면 수백억. 결혼을 유지하면 영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사랑이 이길까? 돈이 이길까? 한 달 후면 알게 되겠죠. 2025년 5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미진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250억을 상속받았습니다. 1년 후 철수는 재혼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요. 겸손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철민이는 고민 끝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죠. 상속은 포기했습니다. 수연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철민이는 가난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존중합니다. 미진이는 SNS 계정을 삭제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80억으로 이순자 아동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70억으로 이순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편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억은 철수 것이 됐고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30평, 깨끗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가끔 철수가 새 며느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철민이도 아이 데리고 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